네, 지금부터 온드림 모바일 병원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드림 모바일 병원 출범식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류협력팀장 김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중이지만 오늘 너무 화창한 날씨에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는 게시식, 내빈 소개, 경과보고, 모바일 CT 시연회, 테이프 커팅 등으로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2부는 자리를 옮기셔서 의과대학 본관 강의실에서 심포지엄으로 개최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장을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드림 모바일 병원 출범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총장 겸 의료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일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우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건하 용광대학교 병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잠시 늦으시는 것 같고요. 윤성욱 신광테크놀로지 이사님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께서는 버스와 CT 장비를 특수기술로 결합해서 앞에 보이시는 온드림 모바일 병원의 모습으로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의료원 주요 기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종훈 안암병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승규 구로병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운영 안산병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고려대학교 의료원 및 산하기관 보직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드림 모바일 병원 구축 경과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박건우 사회공헌 사업 추진 단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바일 병원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드림 모바일 병원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경과 보고를 말씀드릴 고려대학교 의료원 사회공헌 추진 단장 박건우입니다. 이게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인연은 사실 바로 이 시점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전에 그 인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4년 12월 23일 이웃과 함께하는 순회 진료 업무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2015년에 이 버스의 형님뻘인 꿈씨 버스가 2015년 7월 28일 날 출범식을 갖게 됩니다. 그 꿈씨 버스를 통해서 약 10,000여 명이 진료를 받으셨고요. 성공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맞이해서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시티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김영훈 의무부총장님으로부터 제시되었고 정몽구 재단의 긍정적인 화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바로 국내 장착이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CT 업체를 물색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나노 포커스 레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계신, 아직 좀 늦으시지만 조금 있다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주실 윤건아 원광대 병원장님께서 이 대표로 계시다는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서 2020년 8월 11일 날 온라인 미팅을 하고 8월 21일 날 곧바로 원광대 병원으로 찾아뵙고 탑재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20년 8월 26일 저희 의료원에서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코로나19 대응 이동형 CT 및 음압 진료실 구축 검토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됐고요. 그 사업 제안서를 곧바로 9월 10일 날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셔 결정을 해주셨고, 정몽구재단은 2020년 10월 28일 총 사업 예산 6.7억 원의 지원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그래서 2020년 11월 9일 온드림 모바일 구축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이 버스 만들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6일 날 현대자동차와 유니버스 매매 계약을 맺었고, 12월 4일 날 신광테크놀로지와 특장 계약을 맺었고, 나노 포커스레이와 CT 장비 매매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2021년 올해 1월 28일 날 출고가 됐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만들기 시작을 해서 4월 5일 날 지금 현재의 모습인 온드림 모바일 병원이 구축되었고, 4월 7일 날 고려대학교 의료원 차고지로 안전하게 인수가 되었고, 그 후로부터 한 달간의 안전도 테스트를 실시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온드림 모바일 병원 구축과 운영 취지에 맞춰서 이 버스는 생활치료센터 등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에 가까운 시일 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온드림 모바일 병원을 출범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권억유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대학의 윤영호 학장님을 비롯한 각 병원장님, 또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과 또 바쁘신 일정 속에 함께 해주신 우리 장일태 교우회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1호 버스를 여기 같이 전시하면 어땠을까 했는데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2014년에 처음 현대차 정몽구재단에서 결정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또 소외된 지역, 또 만여 명의 진료,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꿈시버스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전에 우리 권 이사장님과 옛 미팅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대구의 생활치료센터에 꿈시버스가 갔는데, 가끔 그 환자를 CT나 이런 검사를 위해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CT를 모바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아주 스마트한 아이디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전격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신 거죠. 또 이사님들의 동의를 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두 번째는 우리 이사장님의 아주 결단.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CT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스, 필립스, 또 GE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기 CT 괜히 넣는다고 했다가 이거
안 되면 뭐 큰 저 트레일러를 써야 될지 모르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우리 윤건아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식약처 승인까지 받은 저선량 시티를 아주 소형으로 이렇게 포탑을한 그런 시티가 국산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 우리 지금 윤건아 교수님이 오시네요. 예,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타이밍 좋은 소형 시티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더니 굉장히 화질도 좋고, 또 심지어는 코로나 양성인데 엑스레이는 안 나오는데 CT에는 아주 심한 또 이 폐렴이 발견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보고되고 있어서, 아주 저희 이 모바일 병원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매칭이 되는 그런 시티가 아닌가. 아마 그래서 국내 이제 최 1호가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삼박자, 코로나와 우리 이사장님의 결단, 또 윤건아 교수님, 온광대병원 그 영상의학 팀들의 아주 환상적인 그런 업적을 통해서 우리 지금 위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 자꾸만 변이가 나오고 이제는 팬데믹이 일상화되는 이런 위기에 뭔가 새로운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고, 또 현대차 정몽호 재단이 이것뿐만 아니라 라오스의 온드림 실명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앞으로 온드림이라는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이 꿈들이 현실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코로나를 이기고, 또 앞으로 많은 재난 상황에서도 고대 어려움과 정몽호 재단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건아 우리 온광대 병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강의해 주실 이재호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소장님, 또 우리 대학의 자랑인 또 윤승주 교수님의 강의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님께서 축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윤건아 병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잠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윤건아 병원장님이신데요. 인사 잠시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님께서 축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권오규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영훈 의무부총장님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긴급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시기에 저희 재단 역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다각도로 고민하였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김영훈 의무부총장님과의 만남에서 이동식 시티버스 제작에 저희 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환자에 대한 CT 촬영이 확진과 치료 과정 확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중증 환자 급증 시 부족할 수도 있는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논의했던 사업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출범식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재단은 이미 2014년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순회 검진 및 진료를 위한 꿈씨 버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2019년까지 연인원 4만 3천 명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온드림 모바일 병원 사업은 코로나19 속에서 이동식 CT 촬영 검진 버스를 제작하여 의료 소외된 지역까지 찾아가 꿈씨 버스와 동시 운영하면서 질병 발견에서 치료까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동식 CT버스 제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의 또 다른 선진 성공 사례로 꼽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외 보건의료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본 사업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특별히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료원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단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온드림 모바일 병원 서비스를 통해서 전국 곳곳에서 수고해 주실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와 국제 보건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욱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온드림 모바일 병원의 성공적인 출범식을 기념하고자 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네이빈 여러분들께서는 전면에 놓인 테이프 커팅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 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온드림 모바일 병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커팅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커팅 하실 때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전면을 응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준비가 되시면 제가 숫자 셋을 세드리겠습니다. 그럼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면서 커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기념 촬영 한번 해주실까요? 예, 그러시고요. 그 자리에 서셔서 한번 전면을 응시해 주시면 기념 촬영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홍보팀에서 예, 박수 한번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행사는 마무리될 수 있고요. 이어서 온드림 모바일 병원 시연회를 진행할 텐데요. 내부가 좀 협소한 관계로 사전에 말씀드린 분들만 버스로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2부는 의과대학 본관 3층 최덕경 강의실에 미리 준비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바일과 병원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T 촬영 시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약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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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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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 성함이랑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선영 흉부 CT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 잘 따라해 주세요.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나와야죠. 나와서 엑스레이가 나오니까. 근데 기존 우리 유로자님 기존보다 한 25%밖에 안 나오죠. 선량이 적게 나와요. 아주 앞으로 다른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오늘 시행하는 검사는 온드림 모바일 병원에서 시행하는 CT를 이용하여 저선양 흉부 CT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얻어진 영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재구성한 후 고려대 안암병원 팍스 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지금 영상은 고려대 안암병원 팍스 시스템에 전송이 완료된 검사 영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GMP 시설 구축으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의료원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첫 민간 감염병 연구소를 시작합니다. 백신 이노베이션 센터는 명문 고려대 연구석학들과 연구기업들, 그리고 첨단 연구실험 시설이 어우러지는 창의적 연구 공간입니다. 백신 개발 기초와 유효성 평가, 전임상 연구 시스템을 통해 선순환의 시너지 효과로 넥스트 노멀의 토대를 세워갑니다. 정릉 K바이오 캠퍼스는 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미래의학을 향하는 고려대 의료원의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임상 노하우와 첨단 IT 기술로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혁신적인 인공지능 학습으로 의학 연구, 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의 미래 패러다임을 창조합니다. 더불어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공중보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인류의 건강에 공헌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업이 더해져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지로 도약할 K바이오 캠퍼스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고려대 의료원의 묵묵한 진심을 응원해 주십시오. 의학 연구와 인술로 희망의 빛을 만들어온 고려대 의료원이 정릉 K바이오 캠퍼스에서 더 건강한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잠깐 주춤했지만 오늘 확진자는 다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마스크 챙기기는 익숙해지지 않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 부모님 건강이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걱정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첫 감염병도 아니지만 마지막 감염병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그냥 있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코로나19에도 신종 감염병은 계속 올 거고 코로나 이후에
네, 오늘 뜻깊은 온드림 모바일 병원 출범식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좌장으로 박건우 고려대학교 의료원 사회공헌 사업 추진단장님 맡아주실 것이고요. 연자는 3분으로 약 15분씩 그렇게 총 45분간 3개 연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박건우 사회공헌 사업 추진단장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단장님께서 연재 순서대로 운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의료원 사회공헌 사업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건우 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학회에서는 좀 자장을 해봤는데 이런 좀 오피셜한 자리에서 자장을 하니까 저도 살짝 떨립니다. 오늘 온드림 모바일 병원 출범식 기념 세미나인데요. 오늘 제 얘기 듣고자 해서 오신 건 아니실 테니까 3분의 연자분과 오늘 얘기될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 이동형 CT가 개발이 되고 임상적으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건아 원광대학교 병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왜 CT를 병원에 놔두지 왜 또 이렇게 버스에다 매달아 갖고 그러나, 그래서 찾아가는 모빌리티 서비스로서의 진화, 의료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카카오 디지털 경제연구소장이신 이재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또 찾아가는 진료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건물 지어놓고 와라 했다면 이제는 의료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바일 하스피탈이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 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구현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던 윤승주 교수가 모바일 하스피탈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재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이동형 CT 개발과 임상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윤건아 원광대학교 병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윤건아 병원장님은 원광대학교 석사를 마치시고 원광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에서 영상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원광대학교 의료융합연구센터 장이시고 원광대학교 병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금 장착되어 있는 CT, 즉 나노포커스 레이 CT 회사인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윤건아 병원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병원 윤건아입니다. 동시에 그 나노포커스 레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온드림 모바일 병원 출범식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가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그 리더십을 확실하게 발휘해 주시는 우리 김영훈 의료원장님, 그리고 고려대 여러 그 임직원 또 교수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 저로서도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이동형 CT와 그 임상적인 활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동형 CT를 개발해서 이렇게 조금 어나운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좌장 맡고 계시는 박건우 교수님이 저에게 메일이 처음에 오시고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한참 통화를 했어요. 아마 이 박건우 교수님의 이 추진력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그 행사 자체가 생기지 않고 이런 개념의 하스피탈이 이루어지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 원광대학교 병원의 야경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이라고 하는 이 30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도시에서
권역 그 중심의 그런 상급 종합병원을 저희들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잘 하고 계시는 이 모델을 저희들도 항상 벤치마킹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이 지금 이렇게 스프레드 돼서 팬데믹하게 유지되는 게 뭐 작년에 끝나지 않고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초기에 작년 3월쯤에 이 모바일 시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중국이 아주 심하게 확산되고 있을 때 중국에서 신화통신에서 생존율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두 가지의 장비를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바일 시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크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아주 소개를 하면서 그 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이제 모바일 시티를 그 이전부터 쭉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리뷰를 해본 이러한 그 논문, 저는 영상학과 의사니까 우리 영상학과의 메이저 저널인 레디올로지에 CT가 RT-PCR에 비해서 이 스탠다드 그 진단 툴인 RT-PCR에 비해서 센시티비티가 오히려 더 높다. 그리고 검사하는데 진단하는데 시간은 불과 1분 내로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뉴모니아가 결국은 뉴모니아에 있고 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이 CT가 대단히 유용하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모바일 CT를 개발을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한양대학의 윤호주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개발한 그 CT가 혹시 뉴모니아를 할 수는 없느냐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가능하겠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일단 정상인을 데리고 뉴모니아가 측정이 되는지를 봤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이에 신속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불과 한 달 이내에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식약처에 곧바로 연락을 해서 긴급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3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온강대학교 병원의 이 아이솔레이션 룸에서 이 CT를 넣고 곧바로 이 환자들을 찍기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물론 몇 명 안 되니까 케이스 레포트로 해서 KJR에 이렇게 실었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반향이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CT 16 슬라이스 이상의 CT의 영상 정도는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폐에 뉴모니아의 유무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스트럭처, 그다음에 최소한 뭐 브론코스 위에 세컨더리 브론코스 또는 혈관 등등에 대한 구조물들을 전체 이해할 수 있고 또 폐 첨부에서 폐 하부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필드 오브 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 결과 보신 바와 같은 이런 정도의 영상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정도, 즉 유니포미티는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고 이게 일반적인 CT, MD CT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그 환자의 모션 아티팩트라든가 레스피레이션 아티팩트에 대해서 민감한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상황에서 특히 아이솔레이션 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설치해서 찍을 수 있다는 그 커다란 장점이 있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 폐에 있는 혈관 등도 충분하게 디텍션이 되고 3차원 영상도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브론커스 또는 세컨더리 브론커스의 월도 두께의 유무, thickness가 있는지 없는지, 안에 플러그가 있는지 등은 판단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영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CT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평가하는 데는 한국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영상의학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리뷰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정은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CT를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됐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 제가 온가공대학교 병원의 교수로 발령을 받은 것은 1998년이었는데요. 받고 한 3년 후에 온가공대학교 병원에 있으면서 R&D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국가 그 산자부 프로젝트로 X선 현미경이라고 하는 좀 빅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PI로 이 활동을 하면서 한 150억 정도의 국가 연구비를 받아서 X선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세포의 나노급 분자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그걸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과 3년 내에 3년 안, 즉 2025년경에 프로젝트 시작한 지 3년 내에 이 다이아톰이라고 하는 그 세포의 탄소 구조의 육각형 구조를 그때 관찰하였고, 그때 골드 나노 파티클이 세포 내에 들어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적들을 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X선하고 다르게 엑스레이를 광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옵틱스. 그래서 이 안에는 엑스레이 옵틱스가 상당히 많은 그 컴포넌트로 들어가고 디자인해서 설계하고 개발을 하는 건데, 일본에 있는 쭈부 대학, 나고야 대학의 여러 연구자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제가 MD면서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때 했었죠.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 뒤로 지속적으로 과기부나 또는 산자부, 직영부, 또 보건복지부 등등의 여러 큰 빅 프로젝트들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AI 등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개발한 것을 상품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07년도에 저희 연구원들을 데리고 이제 벤처 창업을 하게 됐죠. 그 회사가 지금 말씀드린 나노포커스 레이입니다. 엑스레이 현미경은 이보다 훨씬 더 그 기술이 앞서 있는 기술이지만 그게 상품화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기술이라 제 의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기술은 좀 더 보편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동형 CT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이동형 CT는 기존의 그 고정형 CT보다 아주 컴팩트하고 모바일하다. 그리고 어디에든지 설치가 가능하다. 즉 지금 CT, 일반적인 CT는 그 삼상 전원이 필요하죠. 설치를 하려면. 그러나 이거는 단상 전원에 코드만 꼽으면 어디든지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CT가 됩니다. 또 방사선 선량을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그리고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초기에는 이것을 근골격계에 적용하기 위한 영상을 먼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넥이라든가 이런 스파인 또는 숄더, 넥, 그리고 럼바 스파인 등등을 측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한 이 컴빔 CT가 외국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스파인이나 숄더 이런 데까지 전부 되는 데는 전 세계에서 저희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의 보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결국 폐가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라식 스파인, 힙, 심지어 힙 조인트 또는 그 이하의 사지 관절 등등 대단히 넓은 범위의 이런 그 스케레탈 이미징이 가능하고 CT를 이용한 아스로그라피 물론 가능합니다. 이러한 그 CT의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런 그 음압병실 외에도 여러 다양한 트라우마 센터라든가 스파인 센터라든가 또는 호스피탈 쉽, 지금 이제 모바일 버스에다 넣을 수 있듯이 이러한 곳 또는 밀리터리 서비스 등등 다양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이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동시에 개발이 되어 있고, 이거를 원격으로 지금 아마 제 다음 말씀하시겠지만 커넥티드 레디올로지라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특히 영상학과 의사가 없는 곳에서 판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링크를 걸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하나의 카드, 이 속에 저희들이 그 USB를 대신할 수 있는 스마트 카드가 하나 저희들이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 카드를 통해서 HLA7 또는 다이콤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의 규격에 의해서 전 세계 어느 병원이든지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를 했더니 이집트라든가 또는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 나라의 관료들을 만나고 소개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병원 이런 데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분야에 넓게 앞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모바일 또는 온라인 호스피탈의 아주 핵심적인 장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글로벌하게 이 방향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런 그 중심에서 일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려대 병원의 미래에 저희들도 같이 일부분 기여해서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아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저 버스가 지금 곧바로 영상을 찍게 되면 무선으로 저희 서버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저희 학교 서버로 그러니까 무선으로 커넥션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격으로 리딩이 가능한 그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공헌 사업단이 청담동에 이미징 센터와 같이 오픈이 되는데, 그런 이미징 센터에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커넥션을 다 갖고 갈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찾아가는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진화, 의료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호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다. 이재호 소장님은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 카카오 모빌리티 미래의 사업실 이사, 자율주행 기획팀 팀장, 이런 것들을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기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주실 것 같은데요. 이재호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 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전 의료인도 아니고 또 의료기기나 장비를 연구하는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 내에서는 미래 사업실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그리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서비스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게
미래 모빌리티 먹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끊임없이 탐구하고 또 사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까지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떻게 하면 그 곳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소비자를 이동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또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비자, 승객,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서비스인데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그전까지는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던 GPS 위성 신호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서비스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과 이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들의 이동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바뀌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택시는 2015년 3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택시를 잡으려고 한다면 큰 길가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아야만 했고요. 반대로 이제 이동 서비스의 공급자에 해당되는 택시 기사님들도 길거리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살펴보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식으로 저희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택시를 실내에서도 호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로 온디맨드 기반의 소비자 이동, 즉 사람의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카카오티 플랫폼은 지금 2,800만 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 카카오티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내비게이션이나 카카오티 택시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도 있고요. 대리운전 서비스, 주차, 셔틀, 해외여행, 시외버스, 그리고 최근에는 KTX 열차 예매를 이 카카오티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카카오티 기차까지 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람 자체, 소비자, 승객 자체를 이동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 플랫폼 기반의 유상 자율주행 서비스를 세종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평상시처럼 카카오티 플랫폼을 통해서 택시나 셔틀을 호출을 하는 과정과 똑같이 이 자율주행 차량을 예약하고 호출하고 또 이 카카오티 앱 안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부터 사람의 이동이나 물건의 이동에 대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작년 말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출시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물건의 이동도 다루고 있는 기업이 일부 지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래 모빌리티, 즉 자율주행의 시대에 있어서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사람의 이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모빌리티,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반대로 서비스를 이동시킬까도 함께 생각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즉
찾아가는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가능성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자생거래와 택배죠.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항상 이용하고 있었던 그런 서비스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찾아가는 서비스의 원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부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거나 외식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서 이 전자상거래와 택배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퀵 서비스도 찾아가는 서비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티 퀵 기사님을 모집합니다라는 이제 광고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동, 소비자 승객의 이동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이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들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 불가능한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퀵 서비스가 물건 자체를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가 소비자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개념을 구현해내기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쉬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카카오 내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요. 방문 세차와 방문 정비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차를 하려면은 세차장까지 찾아가야 됐고, 또 정비를 받으려면은 정비소까지 찾아가야 됐지만, 그게 아니라 세차장이 나에게, 정비소가 나에게 와서 직접 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이 중간에 중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이 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 다른 분야, 유사한 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는 매년 가을에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를 합니다. 카카오의 전 계열사들이 모여서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앞으로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계열사들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전략 방향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요. 작년에는 저희 대표이사 유궁선 대표가 앞으로 이동 서비스라는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 소비자에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영화관이 피트니스 센터가 사무실이나 카페, 음식점 같은 것들, 소비자가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소들이 소비자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겠다라고 비전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러니까 타당성을 갖는 굉장히 유망한 아이템이 바로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어서, 혹은 법이나 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라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사태를 겪으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병원 차원에서 공공 차원에서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던 2월, 3월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특히 코로나를 진단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제 과제들을 런칭을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검진에 그치지 않고 CT, MRI 같은 고가의 장비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여서 병원 자체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의료 서비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매개자를 의미합니다. 병원,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량, 의료진, 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들과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중간에서 최적 매칭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 경로, 스케줄링, 라우팅까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은 수의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수의 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도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의료 서비스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세상이 비슷하게 가니까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카카오하고 먼저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왕진 시스템부터 한번 같이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끝나고 나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모바일 하스피탈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료 플랫폼 상생센터장이신 윤승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윤승주 선생님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사에서부터 박사까지 마치시고 마취통증의학과에 재직 중이시면서 지금 현재 의료 플랫폼 상생센터 비슷한 또 플랫폼 얘기가 되나요? 근데 그건 아니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 얘기가 아닌 모바일 하스피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윤승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동형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은 이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역사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병원 기획은 2010년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 중에 검진 서비스라는 게 일단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수술방, 안과를 비롯한 수술방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즈음에서 이제 병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가 됐던 게 우리나라 병원을 그러니까 의료기기만 파는 게 아니라 턴키 방식으로 건물과 장비와 의료진과 교육까지 파는 이런 턴키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죠. 대형 병원을 턴키로 하려면은 이제 사는 나라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뭔가 병원을 쪼개서 파트로 수출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이동형 병원 기획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좀 열기가 가라앉았죠. 그러다가 2013년, 4년쯤, 15년쯤 제가 연수 갔다 왔으니까요. 그쯤에서 그 이동형 병원에 들어가는 모든 걸 해보자라고 해서 그 예타 사업을 하나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타 사업에서 기술성 평가에 떨어졌는데 이유는 어떻게 하던 BC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병원은 어떤 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하던 간에 경제성이 안 나와요. 투입 대비 수익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그때 그거를 주도했던 산업부에서 예산을 4천억인가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BC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가라앉았다가 재작년이죠. 2018년에 예산을 좀 다운시켜서 다부처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다부처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시급성의 이슈로 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다시 다부처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최종 피트는 했는데 여기서 정부가 예산을 투자할지 안 투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동안 왜 이렇게 그러니까 12년 전이니까 벌써 강산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강산이 변해왔고 그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개념이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형 병원 옛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없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19세기에 이런 식으로 이동형 외과병원 즉 메쉬가 있었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로 천막을 이용을 해서 했었고요. 이게 2차 남북전쟁 때 모습입니다. 남북전쟁 때 마차나 천막을 이용해서 이미 이동형 병원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선 바로 뒤에서 이제 수술이나 어떤 응급처치를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기 영화에 나오는 거는 그 터미네이터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인가요? 그분이 왜 전쟁터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이동형 병원의 미래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나온 거는 밀리터리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차 세계대전 때도 쓰였죠.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영화에서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영화에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그렇게 활용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전 세계가 개발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미국은 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쓰고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 개발한 버전이 있습니다. 차이를 보시면 국방부에서 개발한 거는 수술이라는 거에 되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형 수술 시스템을 해서 이게 미국 국방부에서 투자한 프로젝트인데요. 수술하는 거에 관점을 두고 있고 이건 국토안보부에서 한 겁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탄저균 테러라든지 또는 뭐 핵폭탄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방점을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독일, 그다음에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거기는 다 군수부터 시작을 해갖고 민수까지 확장을 한 경우입니다. 특이한 건 폴란드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가보시면 제일 싸게 나오는 데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가보시면 박람회 다 있는데요.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건 터키 겁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의료기기와 모든 소모품은 다 중국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느냐, 민간일 것 같지만 실은 전부 다 정부 조달 시장입니다. 유엔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라에서 어디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쓰이고 있고요. 그 시장이 2조 정도 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되면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9,900만 USD에서 지금 15억까지 매출이 증가한 상태로 저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R&D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조달 사업을 했습니다.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재난 대비 이동형 병원을 해서 이게 아마 NMC에서 한 걸 겁니다.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이런 걸 했는데 요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동하고 펼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동하는데도 트레일러가 30대인가 들어가고요. 펼치려고 그러면 이제 거의 12시간 이러니까 가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부하고 국방부에서 외국에다가 하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갔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컨테이너나 트레일러에 그냥 의료기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리에 간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비가 새고 모래바람이 불니까 사하라 옆이거든요. 모래바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열사가 내려 쪼이면 거기 있는 사람이 수술하다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동형 음압병동을 만들었지만 여기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컨테이너 주택에 음압병동을 단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 거랑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게 국내하고 국외를 제가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외국 거는 당연히 목적지에 빨리 가서 빨리 풀어서 빨리 펑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만 24시간 걸리고 가서 풀어놓는 데 12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전혀 이런 어떤 현장성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범위도 국외는 보시면은 심장 이식까지 못하지만 간단한 외상 수술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는 수술은 아마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제가 국방부 거를 봤는데 수술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못할 것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외국 거는 30일 동안 외부의 지원이 없이 즉 전력이나 급수나 그 다음에 서플라이의 도움이 없이 30일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건 안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외국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사들이 개발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람회 가보시면 이 동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는 가보시면은 개발자의 마인드로 개발했기 때문에 의사가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선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이런 구조체의 경우에는 여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착해서 60분 이내에 모든 설비가 펼쳐지고 최소 10시간 동안은 단독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단독 운영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원, 그다음에 급수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거기까지 가는 파견시키는 데까지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격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 규격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야 되고 특장 트레일러 등을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개발 방향을 갖고 그다음에 의료진, 뭐 의사가 됐건 간호사가 됐건 방사선 기사가 됐건 그 커스터머의 목소리를 반영한 어떤 동선 설계라든지 안쪽의 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은 계속 떨어진 데까지 제안을 했던 거고요. 구조체를 하자. 그다음에 뭐 의료기기를 저전력화, 소형화, 인베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BC가 안 나온다고 다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해서 이제 5G, 그러니까 IoT와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어 있는 뭔가 외국 거를 이길 수 있는 차세대의 이동형 병원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뭐 시대에 맞게 음압병동 텐트까지 들어가서 한 트레일러가 3대 정도만 이동을 하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거를 부릴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도 이건 뭐 계속 주장했던 거지만 이제 일하기가 되게 편리한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UPS를 장착을 해서 어디를 가던 간에 전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하지는 말자. 옛날에 UPS를 넣자는 개념조차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항상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은 전원부터 찾는 게 일이었는데 UPS를 장착을 해서 최소한 UPS가 10시간은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선도 잘 그 구조를 짜갖고 환자가 섞이지 않고 특히나 감염병 상황에서 이 감염병 환자, 일반 환자가 섞이지 않는 동선과 구조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이동형 병원이 환자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이 구조도를 그려봤는데요. 환자가 오고 가는 거는 앰뷸런스를 이용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모바일 하스피탈은 어찌 보면 중간 거점 병원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다 부릴 거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학교는 있습니다. 학교에 운동장이 있고요. 그 운동장에 최소한 전원이 있고 수돗물이 있습니다. 하수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어디가 됐건 필요한 지역의 운동장으로 간다. 그럼 말초까지 가는 거는 환자가 스스로 오거나 그러니까 이동 거리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거죠. 또는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환자가 오고 가게 만든다가 저희 목표고요. 여기까지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의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개념은 모든 의사가 이런 모바일 하스피탈에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도 여기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타고 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처치를 할 건데 오는 환자가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준에 맞는 환자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 모를 수도 있고 뭐 머리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갑자기 회머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원격 협진 시스템 또는 원격 왕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논리 구조가 되게 미약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모든 전문의를 데리고 가야 될 거냐? 그러면은 그 원격 협진 시스템을 한다고 모든 게 다 될 거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건 최근에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CDS 시스템을 탑재를 하겠다. 그럼 최소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상과 비정상 가려낼 수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5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본원과의 실시간으로 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기본 개념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영상만 간다고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의료정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영상 정보와 진료 정보가 실시간으로 양방향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아까 말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얻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쓸 거냐? 원격 협진과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몇 개를 제안을 해봤는데요. 첫째 쓸 수 있는 거는 국내 격오지의 이동형 병원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심에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치료를 이용한 통증치료라든지 치과 등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필요한 컨테이너라든지 트레일러 등등은 저희가 한번 쭉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 사상자 사고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다수 사상자면은 차 사고 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죄송합니다. 열이 알맞아서 일주일 이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났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안 난다라고 반론을 하시지만 얼마 전에 울산인가 경제 지진이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학교에 모여 있죠. 그 사람들한테 2차 피해를 막으려면 무언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이동형 병원을 파견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병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재난 지역에서 2주 이상, 일주일 이상이 됐을 때 여기서는 입원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까지를 포함하는 좀 더 대규모의 어떤 컨테이너나 텐트를 활용한 이동형 병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해외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병원이나 진료소를 세워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해외라는 곳이 길이라든지 또는 전력 수급이라든지 식수라든지 면에 있어서 되게 불합리합니다.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이동형 병원이 가서 활동을 하고 순회 진료를 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요거를 활용해서 뭐 ODA가 됐건 EDCF가 됐건 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어디다 쓸 거니?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쪽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지금 당장 돈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다들 똑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이유는 저희가 돈 될 곳을 찾아서 한다면은 그냥 사업체일 텐데,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게 아니라 제대로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이고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돈 이외에 다른 것을 연구하는 이 집단들 때문에 좀 더 가치 있게 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플로어에서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도 내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질문을 꼭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네, 우리 원장님이 질문하시면 좀 윤 원장님의 파이온인가요? 파이온. 이것이 포터블이 가능하죠. 병원 내에서. 저기 이제 그 포터블이 가능해서 원광대에서 현재 쓰고 계십니까?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음압병실에서 처음에 썼다가 지금은 음압병실 환자가 없어서 중환자실에 쓰거나 또는 수술실의 정형외과에서 수술 중 CT로 사용하면 대단히 효과가 높습니다. C암보다도 훨씬 더
근골격계로 처음 개발하셨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그 장점이 또 뭐라고 할? 시암은 이제 리얼 타임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특히 플레이트나 스크루 플레이스먼트를 하다가 네. 그 각도라든가 또는 뎁스가 깊어져 갖고 오버 트리트먼트가 돼버리는 것을 시암 보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CT를 찍어서 확인하고 다시 위치 조정을 하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 논문을 하나 냈는데 그런 용도로 대단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그러니까 모바일로 병원에 예, 쓰고 예. 계시는군요. 예, 이거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이게 바퀴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무빙하는 실물을 못 봐서. 예.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도 이 저희들의 허가를 내줄 때 기존에는 수술방에서만 차폐가 이제 레디에이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술방에서만 이 차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제공을 하니까 음압병실이라든가 중환자실이라든가 응급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완화시켜줬어요. 최근에 규제 완화까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카카오의 모바일 CT가 고대병원에 있으니 불러주면 우리가 가겠다,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뭐 만들어 볼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만 했던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저는 잘 그 사업을 만들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다른 장일태 선생님 분명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의대 교회장을 맡고 있고 저 전공은 이제 신경외과인데 척추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수술실에서 인트라오퍼라티브 CT나 이게 이제 굉장히 유용성이 이제 저희는 많다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또 이제 뭐 일용형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좀 특히 이제 그냥 뭐 너무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드려서 좀 그런데 저게 이제 스콜리오시스 같은 게 이제 저희가 페디클 스크루를 받고 이게 빠졌는지 잘못 들어가는지 그 다음날 꼭 저희가 이제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수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게 이제 인프라 오퍼레이티브 이제 모니터링이 저렇게 잘 되면은 유용성이 굉장히 이제 뛰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특히 뭐 디포미티 이제 수술할 때는 저걸 꼭 써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갑자기 이제 들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지금 실전에서 그렇게 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금 그거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허가를 받아 있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님들도 그런 수술을 할 때 이 보호 사이즈가 이게 굉장히 이게 65cm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술 도구 그걸 서포트하는 수술 도구가 그보다 더 커버리면 이걸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의 리미테이션 그것을 그런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브레인 쪽에는 지금 이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레인 사용하는 그 인트라오퍼레이티브 CT 보면은 저희들보다 보호 사이즈가 훨씬 더 작은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필드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임상시험 과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그 임상에 대한 그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에비던스를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16명의
그 스파인 서저리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해갖고 최근에 페이퍼가 억셉트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꼭 그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온드림 모바일 병원 CT 탑재 버스를 저희들이 런칭하면서 많은 또 다른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윤관아 선생님, 이재호 선생님, 윤승주 선생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 또 그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